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햇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 입만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치른다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32 시험에서는 역대급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킬러급 문제들이 보통 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와 관련된 대처 능력,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시험을 치른 이후에 궁금해하시는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제 해설하면서 어떤 부분들의 논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죠. 그죠? 자, 대도시시장은 복합 용도지구를 유통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는 지정할 수 없고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냐면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도시시장은 재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아니죠. 재해의 반복 발생은 방제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방제지구. 틀렸죠. 3번에 용도 지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건축 제한이죠.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죠. 4번에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르답니다. 다른 경우에는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한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관리계획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매립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회법에 따르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그죠?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에 인접하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전 원개발 사업구나 그 예정구역,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사방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사방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사방사업법에서 이미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부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정도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번호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국장은 개발 행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에 뭘 거쳐야 되냐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는 어찌 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원래 허가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 연장해서 5년, 최장 5년이 돼야 되지 10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틀렸죠? 토지 분할을 했습니다. 개발 행위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시도한테 가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는데 준공검사를 받는 개발 행위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 석 채취까지, 즉 외형 변화가 있는 경우죠. 토지 분할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도의 준공검사도 아니죠.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시장군수의 준공검사이기 때문에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에서 또 나왔죠,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습니다. 시장군수는 공업지역 중에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는 지정할 수가 없냐면 주상공업지역은 안 되고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했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30% 범위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규정을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50%가 완화됩니다. 나머지 여기 생산 녹지지역이라든지 나머지 관리지역에서는 30% 범위로 완화시켜주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은 125%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는 125%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보전관리가 아니고 어디에서 완화시켜주냐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4번에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여러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계획과는 관계가 없죠. 5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일반인들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기간은 7일이 아니고 며칠이냐면 14일간 일반인들에게 열람시켜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건폐율 완화 규정 30% 완화되는 생산 녹지지역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는 32회 때도 나왔죠. 국토계획 및 위안화 법령상 개발 행위를 받은 자가 누구일 때냐면 행정청일 때예요.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행정청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냈습니다. 1.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새로운 공공시설이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할 것 없이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되죠. 그래서 그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자동으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공공시설 설치 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비행정청일 때지 행정청일 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44번 문제를 보시면 행정청에는 조건을 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상당하는 범위가 아니고 역시 행정청에 있을 때는 종전시설도 우리가 허가받은 행정청에게 기속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 하천에 대해서는 이거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게 아니죠.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관리청이 기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허가받은 자에게 기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이거는 비행정청이 있을 때입니다. 행정청이 했을 때는 세목을 통지한 날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받은 자는 국장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기속된 공공시설 처분에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유사한 사업 목적으로 써야 되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도 볼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5번. 국회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권은 관할이 다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관할이 동일할 때는 관할이 동일한 도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하게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됩니다. 틀렸죠?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도, 동일한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틀렸죠? 3번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하신다. 여러분,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죠?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게 지방 라인을 타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돼야 되고 중앙도시기관이 아니고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시도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친 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니까 어디 도시계획원에 대해야 됩니까?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틀렸죠, 그죠? 5번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즉 지정권자죠.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약간 의외의 문제였는데 문제를 여러분들 천천히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풀면 답이 나오죠. 그죠? 1. 옳은 것은입니다. 시, 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든 관할지역에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지 않는 게 아니고 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의 심의로 본다. 아니죠. 모든 심의가 아니고, 그죠? 일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경고할 때, 요거는 여러분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먼저 이방권자한테 하죠. 이방권자한테 안 되면 결정권자한테 하고 또 안 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관리계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근거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에 뭘 거쳐야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맞죠? 이거 맞습니다. 3번이 맞네요. 그죠? 4번 중앙도시계획의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을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번에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한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가 됩니다. 틀렸죠? 지금 올해 같은 문제에 보면요. 지금 문제 몇 문제가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게 중앙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도시장군수 같은 지자체장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는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이 지문에 몇 가지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다 그러면 문제를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6번 문제는 조금 킬러 문제 속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47번으로 들어갑니다. 국토계획 및 해당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 군계획 사업은 원칙으로 안 되죠. 하지만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또 됩니다. 반면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일부 행위에 한해서 허가받으면 되는데 허가받으면 가능한 행위가 첫 번째가 공동공용 공익 공용시설, 두 번째가 생업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경미한 행위, 그 다음에 주택의 신축은 안 되죠. 그죠? 증축, 뭐 이런 등등의 행위가 허가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농림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물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관리용 건물이니까 생업 관련 건물은 맞아요. 근데 기존 건물을 빼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그죠? 3천만 제곱미터 돼요. 33제곱미터 이하. 경미한 건물이 돼야 되겠죠. 33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3,300만 제곱미터도 된다는 이야기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국어 영역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주택의 증축 100제곱미터 이하 증축을 말하죠. 마을 공동시설, 그 다음에 또 마을 공동시설 농로제방, 그 다음에 마을 공동시설 농기술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가받으면 가능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들어갑니다. 국회법상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1.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 될 건데 1번 밀도 관리구역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하죠. 맞죠? 그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적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도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럴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겠죠. 20% 증가 맞네요. 인구 증가율도 20%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건수도 20%죠. 그죠? 3월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게 이를 관리객에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여러분들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 수립이 없죠. 그럴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까? 1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비용 관리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국계법상 도시지역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원래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절차 그 중에 원칙입니다. 근데 일부 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뭐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련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킬러 문제인데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들을 출제를 했고 이거는 지문으로 지금까지는 몇 번 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서 출제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그죠? 답은 우리가 광장인데 광장은 건물 부설 광장을 제외하는 거고 건축물 부설 광장을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이걸 제외한됐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건물 부설 광장입니다. 건축물 부설 광장이 생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0 미만의 도축장이라든지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런 것들은 관리기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이 빠진 니은디글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들어갑니다. 국회법상 토지 출입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똑바로 나열한 것은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절차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기업과 니은에 뭐가 들어갈 것인데 힌트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국장, 시도, 시장군수나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시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나목돌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를 생략하고 니은 기업과 니은 및 67조 사항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기초서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기초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60조 사항에 따르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하는 절차적인 내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동지에 있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킬러 문제죠. 올해 나왔던 오늘 이번에 공부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의외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회법상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누가 승인하게 되냐면 도지사가 승인하겠죠. 기본계획 안에 첨부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첨부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뭘 첨부하느냐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초조사 결과냐, 청문회 청문조서냐, 그 다음에 시군, 시도, 의회 심의 의뢰 결과냐, 해당 시군도 지방도시의 심의 결과냐, 중앙행정연계 협의냐 이거죠. 자, 해볼게요. 자, 누가 만든다고 했습니까? 시장군수가 만든다고 했죠. 그죠? 그 기본계획의 승인은 누가 하냐면 도지사한테 합니다.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데 첨부하는 서류거든요. 그럼 시장군수가 뭘 하냐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하겠죠. 그 기초조사 결과가 첨부된 내용입니다. 청문회는 안 해요. 청문회는 아니고 공청회가 되겠죠. 공청회. 그 다음에 해당 시군 및 도의회 심의. 도의회의 심의 의기 결과는요, 시장군수가 내는 게 아닙니다.
시군 의회의 결과는 되겠죠. 근데 도의회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해당 시군민 역시 마찬가지죠. 도시 개개인의 심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내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결과가 시장 군수가 그걸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자 때문에 이게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가 아니겠죠.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가 되지 중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1문제는 상당히 킬러 문제는 맞는데 여기서 힌트는 시장 군수가 도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논리적 결과, 시장 군수가 했던 걸 가져가면 돼요. 시장 군수가 기초사 하겠죠. 주민의 의견 듣겠죠. 공청회 청문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도한테 신청할 때 접수 서류에 들어가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기초사 결과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도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그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입니다. 뭐 거의 예상 문제죠. 갈란에 들어갈 숫자를 똑바로 나열한 것은 여러분 주거지역 법에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가 얼마요? 50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100%, 농림지역은 80%. 그래서 500, 180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원래 문제를 조금 무난하게 내는데 뭐 올해도 문제는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한두 개 정도 킬러 문제가 개발법에도 있는데 풀어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번 도시개발법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쓸 땐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은 올해 예상 문제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방공사가 발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 글자, 그러니까 공공이 발행을 합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1. 은행법에 따른 다른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는 보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지방공사라는 걸 체크를 안 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증 여부에 있어서 민간은 보증을 받는데 민간 사업생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을 받겠죠. 그런데 공공 부분은 보증을 안 받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해결돼야 됩니다. 보증 안 받죠. 이번에 채권의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토지상환 채권의 일반적인 논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이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전할 수 있죠. 공공이 발행하든 민간이 발행하든. 그 다음에 가격의 추산방법은 채권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고 가격의 추산방법이 채권 발행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전부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들어갑니다.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환지 방식에 따른 공사 관계서류 공란기한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되겠죠. 사업생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으면 9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준공검사 후에 환지 처분하는 기간은 60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환지 계획에 정한 환지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소유권 변동이 되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무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무난한 문제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국장이 하는 거 맞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도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30만 제곱미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국장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인정지기 둘 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치는데 그죠? 협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조합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를 할 때 성립합니다. 맞죠? 소재지를 변경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이사가를 가서 변경해요. 그럴 때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원래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지 않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을 바꿀 때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신고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1,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를 하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조합 인가받고 대표자는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만다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 해당할 수 있는 자는요, 누구냐면 국가 또는 지자체죠.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그죠? 수자원공사든지 관광공사 같은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들어갑니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우리가 규정의 일부입니다. 관란에 따른 수제를 똑바로 나열한 것은 이랬습니다. 개발계획의 변경이죠. 이것도 약간 좀 의외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4조 사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것은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 증정이 다음 강목 하나에 해당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외되는 토지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이 되는 면적의 10% 이상일 때는 경미한 걸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넣을 때는 주로 5% 또는 10%가 많고 공법 전반에서 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자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햇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 입만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경미한 사항을 볼 때는 10%짜리가 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이상일 때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상인 경우에 편입이나 제외로 환지 방식이 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이 개발 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지금 58번 문제는 상당히 의외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인 출제는 여기 지금 5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한 문제였는데 58번은 조금 킬러 문제의 유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9번 들어갑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주택 공급 및 인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장, 시도, 시장군수구청장이라든지 주택공사에게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2번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게 맞죠. 3번에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을 하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장한테 우리가 넘기는 게 맞고 그 지자체 장 중에서는 시도, 시군구 순으로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규모의 주택,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5번에 시도, 시군구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으면 주택공사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 시군구 순으로 인수를 하는데 시도, 시군구가 인수할 수 없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를 하는 것이지 주택공사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0번 들어갑니다. 도시 및 중앙연 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정비법 조합은 시험에서 꼭 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사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이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울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3번이 틀렸죠.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면 안 되고요. 시장 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면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번 문제는 답은 3번이고 무난한 문제입니다. 61번 들어가 볼까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간란에 들어갈 내용을 똑바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이 분양 신청 관련 단계에서는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 공고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분양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우리가 손실보상 협상을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재건축은 매도 청구, 재개발은 수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날짜가 120일, 그 다음에 90일, 그 다음에 60일씩 이렇게 30일씩 준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양 신청을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며칠이 되면 90일이 돼야 되겠죠. 손실보상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빼기 30일, 60일이 돼야 되겠죠. 이내에 재개발은 수용을 하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0일과 60일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킬러 문제죠.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제 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냐면 동의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한테. 여기서 포인트는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2번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그 다음에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계략적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전문관리업자 신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위원 선정하는 사항 등이 있는데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의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의 일부가 우리가 통지하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들어갑니다. 도시및 중앙정비법상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입니다. 우리가 조합이 만드는 게 정관이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둘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게 규약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공부분, 그죠? 주택공사나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만드는 게 시행규정입니다. 그 시행규정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 시행규정은 누가 만드냐면 공공부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게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해서 만드는 시행규정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1.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여러분, 주택공사가 하면서 만드는데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토지동수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 권리 의무라든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연도 및 방법, 공고공람, 통지 방법 이런 것들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킬러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들어갑니다. 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도시공객시설 중에서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라 했습니다.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전부 다가 우리가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주택상환사채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은 아니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5억이 돼야 됩니다. 발행 조건은 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발행 조건이 주택상환사채 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외우고 시험장 가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모르죠. 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는 주택상환사채는 통제를 누가 하냐면 시도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 발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주택상환사채도 할인 발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공법에서 상환자가 들어가면 기명증권입니다. 그래서 다 틀려버렸고 답이 발행 조건은 사채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이 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인데 2번을 제한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뭔지를 수험생들이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시험장 가는 수험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정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7번 들어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이죠. 40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차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5% 동의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3분이 틀렸죠.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납부하는 경우에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우리가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죠? 토지 임대료는 분기별이 원칙이 아니고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죠. 그게 다 틀려버렸습니다. 답은 그죠? 이자율, 그죠?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율은 그죠?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도 여러분들 전형적인 킬러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징역이나 벌금 부과 대상자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부에서는 이 벌칙조항이 시험에 출제된 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의 부과 대상이 법 조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뭘 찾는 거냐면요, 징역이나 벌금의 부과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징역과 벌금이 아닌 과태료, 행정질섭을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2, 3, 4, 5고 1번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그죠? 우리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68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나, 킬러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9번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옳습니다.
니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토지는 뭐하고 임대를 받습니다. 아까 40년 동안 임대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주택을 뭐합니까?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할 때 가격은 주택만 주면 돼요. 그래서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분양 가격이 택지비는 빠집니다. 왜? 토지는 뭐하기 때문에? 임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만 주고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죠. 4번에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정인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여러분 공공택지에서 네 가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면 택지비, 그 다음에 건축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내용이 정하는 비용이거든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하는 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간접비가 공시하는 사항에 포함이 돼요. 첫 번째는 택지비, 그 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내용이 정하는 비용입니다.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시할 때는 간접비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그래서 이 디귿은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은 기업 한 개가 옳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리모델링 문제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문제죠.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이 되는 그죠? 리모델링에서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것은요, 대수선하거나 정축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그죠? 동별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동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동에서는 과반수, 전체에서는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는 75%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근데 조합을 설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틀렸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은 주택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71번 문제도 주택법에 있는데 상당히 이제 킬러 문제죠. 잘 안 보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근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주택법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은 누구한테 합니까? 이거는 국장한테 하죠. 그죠?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을 연간 20세대나 20호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는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을 국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임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시도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71번도 좀 킬러급에 속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번 들어갑니다. 건축법 관련 내용인데, 건축법이 21년 32회 시험에서도 상당히 킬러급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건축법은 킬러급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영향평가 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뭐가 안전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1. 설계 기준과 하중의 적정성은 우리가 해당 사항 맞습니다. 해당 건물의 하중 저항 시스템의 해석과 설계 적정성도 맞고요. 그 다음에 집안조사 방법과 진해력 산정 결과의 적정성, 그 다음에 안전선에 관한 사항도 맞습니다. 근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가 고려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킬러급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73번으로 들어갑니다. 73번 문제도 상당히 이제 처음 나온 문제인데 킬러급 문제죠. 그죠? 대지 안에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봅니다. 갈로 안에 들어가 술자로 똑바로 나열한 것은 있는데 아마 시험장에서는 결국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로의 너비를 물어봤거든요. 통로의 너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확보할 것.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가 여러분 0.9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등은 유효 너비가 3m 이상이고 나머지 그 밖의 용도는 1.5m 이상이 유효 너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일종 건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상당히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뭐를 여러분들 잡으면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랍니까? 1000제곱미터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닥 면적이 1000.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시설은요, 바닥 면적이 작을 때는 일종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 돼버리죠. 그럴 때는 이종 건성에 해당하는지 다른 시설로 우리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극장은 우리가 이종 건성이죠. 규모가 작으면 이종 건성, 규모가 크면 문화 집회시설이니까 일종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종을 물어봤기 때문에 극장은 탈락입니다. 서점은 일종 건성이 맞아요. 근데 일종 건성이 되려 그러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안 돼요. 1000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탁구장은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우리가 일종 건성인데 그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것들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일종이 맞아요. 근데 1000 이상이 돼버리면 업무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면 산후조리원, 그죠? 병원, 의원 이런 것은 우리가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1000 미만이어도 1000 미만이든 1000 이상이든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종 건성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종 건성을 물으면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셔야지 문제를 또 원만하게 풀 수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정이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암기죠.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그 다음에 특별가로구역이 아니고, 그죠? 특별건축구역이죠. 특별건축구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역들이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요, 건축법상 적용할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안에 공지에 관한 사항도 적용을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3번 기업과 리을에 관련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자, 그래서 76번하고 75번과 76번이 단순 암기 영역의 문제였다 그러면 77은 주로 이제 면적 산정에서 주로 우리가 모의고사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죠? 자, 풀어볼까요? 틀린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는 경사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볼록 튀어나온 경사로 부분은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죠?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물 외벽 중에서 내측 내림벽 중심선을 기준해서 건축 면적을 재면 되겠죠.
4번에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는 산입되지 않죠. 그죠? 맞죠? 층의 구분이 5번에 매각하지 않는 건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죠. 이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78번은 3년 전인가 이 똑같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 규모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요,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자, 첫 번째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인데, 산지 전용 허가는요, 도시 지역에 있는 보전 산지에서만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얼 보니까 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보전 산지에 대한 전용 허가는 의제받지를 못해요. 도시 외가 아니고 어디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의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을 받으면 도시 지역에서 있는 보전 산지는 보전 산지에 대한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보는데, 도시 외에서는 의제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리얼은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지법 79번입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래 부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자,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1.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인농했습니다. 인농한 후에도 인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 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면 이때는 경자가 아니겠죠. 인농했으니까. 근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치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때도 경자유전의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수면 매립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립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것도 경자유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번 주말 체험 영농도 경자유전의 예외는 맞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이걸 여러분들 농취증이나 각종 내용을 보면서 그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우리가 이제 취득이 가능한 부분들이 개정된 내용들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초중고등학교법,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가 목적 사업을 해서 필요한 연구 실습 목적이면 우리가 예외에 해당하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농지 대장이죠.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용어가. 자, 틀린 것은입니다. 농지 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농지 대장은요, 모든 농지에 필지별로 해서 농지 대장을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른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40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를 보시다시피 쉬운 문제는 상당히 좀 쉽게 내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득점을 줬습니다. 반면에 킬러급 문제가, 우리 공법은 원래 항상 킬러급 문제가 한 4-5문제, 많을 때는 6-7문제까지 존재를 하는데, 올해는 유달리 킬러급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 그리고 이게 혹시 시험을 치르면서 과락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나머지 또 무난한 문제들이 또 몇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득점했다 그러면 공법이 고득점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점수 어느 정도만큼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1년 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
만약에 공법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시험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만약에 여러분들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로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시면서 우리가 합격하신 분들하고 불합격하신 분들 다들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쉬시면서 우리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휴식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이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그죠? 개업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여튼 고생하셨고 푹 쉬시면서 다음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햇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입만 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